오늘만 해도 조선업이 이렇게 버티는데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이번에 뭐 팩트시트나 이런 관련된 내용들도 좀 있겠죠? 예, 저희가 예. 팩트시트 발표되면서 그동안 아무리 정상회담을 몇 번을 진행을 하고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하는데 조금 잘 모르겠다, 뭐 좀 불확실하다 이런 점이 있었는데요. 네. 조선업종 입장에서는 좀 확실시 되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었고, 네. 미국의 군함이 되었건 상선이 되었건 한국 조선소에서 그 한국 현지에서 건조를 하게 될 예정이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제재가 있다거나 제한이 있는 부분은 앞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명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도 진행을 한다라는 음. 부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여쭤봐도 돼요 하나씩? 조금 네, 전에 예. 네네. 첫 번째 포인트는 첫 번째 네. 포인트는 이제 음.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필요한 수요를 거. 한국 사업장에서 네네. 소화를 한다. 이 음.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했던 거고. 왜냐하면 저희가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금액이 좀 어마무시했잖아요. 어마무시했잖아요. 그래서 어. 이거를 미국이 현지에다가 할 다 거야, 쏟아 말 거야. 넣어라. 약간 그런 톤이었었기 때문에 제가 가본 미국의 조선소는 그거를 네. 쏟아 넣어도 정상이 안 될 것 같은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실익이 있을까? 네. 사업적으로 봤을 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급한 건 미국이기 때문에 네. 미국도 이거를 쏟아 넣은들 바뀌는 게 없으니까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거를 취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조금 확실히 해준 거, 그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게 이제 저희는 잘 미국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조선업황에 대해서 미국이 우리를 되게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느끼는 거는 네. 미국보다 우리가 훨씬 더 이제 조선업에 대한 기술이나 여러 가지가 좋기 때문이잖아요. 네. 미국은 그러면서도 계속 원하는 게 그 정도로 그럼 미국은 지금 여기에 조금 중간이 멈춰 있던 거예요. 기술이나 여러 가지 산업 자체로. 미국이 네. 이쪽 그 선박 시장 안에서 그래도 저희 좀 합니다라고 했었을 땐 2차 세계대전 이후예요. 그때 이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 그때는 배를 굉장히 직선화 시켜가지고 예. 군함을 하루에 하나씩 만들었다는 얘기가 오, 땅땅 있더라고요. 찍었나 보네요. 근데 이제 이거는 군함용으로 만들어냈고 네. 저희가 뭔가 공격을 당하거나 하면 그게 손상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빨리빨리 대체하기 위한 용도로 한 거지 음. 수송에서의 효율이나 이런 거를 취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음. 그때 이제 이 빠른 건조 속도에 미국 자체가 자체적으로 너무 취해서 우리 이렇게 조선 관련된 역량을 많이 네. 갖고 있으니 앞으로 다른 쪽에서 끼어들지 못하게 법으로 이걸 막자라고 음. 해가지고 막았고, 실제로 그때 전쟁이 끝나니까 사실 군함들은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많이 상선으로 개조가 되어서 예. 이 국제적인 무역에 투입이 되었는데, 사실 그런 선박들이 전 세계에 있는 무역을 하는 선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진 않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시장은 특히나 해운업은 완전 경쟁 시장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 선사의 국가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 내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옮기는 화물을 확보를 하고 수송을 하는 거에 대해서만 잘하면 사실 어느 국가의 해운사건 상관이 상관없어요. 없는데, 이 효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다른 경쟁자와 차별을 둘 수 있는 품목이 네. 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 비용적인 거, 운임적인 거 이런 거는 동일한 그 상황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된다면 네. 똑같거든요. 그쵸. 그러면 뭐라도 조금 더 아껴서 똑같은 돈을 받고도 내가 더 많이 남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음. 배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훨씬 중요했는데, 미국은 빨리 뽑아내는 그 속도에 취해서 이제 이걸 막았지만 그 다른 이제 상선 쪽의 선주들은 결국 다시 미국 조선업으로 찾아가지 않는 거죠. 음. 그러면 이게 차라리 중국처럼 자체적인 수요가 있어서 선박을 막 발주할 수 있는 내수가. 역량이 예. 되면 그러면 이게 시장이 좀 버텼을 텐데, 1990년대 이후로 미국에서는 큰 해운사가 다 외자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의 조선업이 이 안에서 수요를 요구하는 요구자가 없고 밖에서도 미국을 찾아오지 않으니까 그냥 뚝 떨어진 거죠. 그래서 단순히 수치적으로 비교를 하면 지금 전 세계 배 1년에 한 1,700척 1,800척 요 정도 만들어지거든요. 예. 근데 미국이 1년에 그 인도 점유율 기준으로 한 0.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산업 자체가 없다라고 거의 없다라고 봐도 전무하네요. 무방한 상황이죠. 근데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법은 자국에서 만들어서 막 이런 자국 산업 보호법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거의 해결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존스 액트라고 해서 저희가 예. 미국
항만에서 미국 항만으로 움직이는 연안 선박은 네. 반드시 미국인이 미국 땅 안에서 미국의 노동력으로 만들어야 되고 설사 만든 배도 나중에 미국 선원이 타야 된다. 완전 이런 법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통상 전문가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가 쌀 시장 개방에 예.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두드러기 나는 반응을 보이듯이 네네네. 미국도 그게 좀 그런 아. 약간 영린을 건드리는 것 같은 그런 법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온 상태가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실제로 미국 안에서 이대로 두다가 조금 문제가 생기겠는데라는 거는 이미 2020년대 들어가면서부터 예. 왕왕 나오던 얘기였었고 그게 이제 완전히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음.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필요하긴 했는데 네. 자국 내에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랑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지금 계속 줄다리기가 이제 완벽하게 팩트 시트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니까 네. 최근에 그래도 다시금 이제 우상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산업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건데 네. 시청자분들은 주가를 좀 이제 중요하게 보시니까 그렇죠. 추세 전환의 시작이다라는 게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조선 산업은 네. 저희가 기존에 이렇게 누리고 있었던 밸류에이션에 그래도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막 계속 뚫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배가 어제까지만 해도 1년에 1,700척만 만들어도 살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17,000척으로 확대되지 않잖아요. 저희는 그쵸. 막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산업도 음. 아니니까. 그래서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이 밸류에이션적인 한계를 한 번씩 돌파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전방 산업이 확대될 때입니다. 전망 그래서 산업이 확대될 때. 2007년은 저희가 이제 그냥 기존의 원래 조선업을 영위를 하던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고객사인 해운사들이 정말 좋았을 때 그때였었고 네. 그리고 이제 크게 금융위기 이후에 하락을 했다가 다시 재차 그 밸류에이션 꼭지를 향해서 갔던 시기가 2010년, 11년이거든요. 네. 이때는 조선업체에게 중요한 고객 산업군이 해운뿐만 아니라 에너지 기업도 음. 확대가 될 때라서 저희가 해양 플랜트로 확대될 때였습니다. 이번에 생기는 건 이제 원래는 내수로만 진행을 했었던 네. 방위 산업에 대한 부분을 네. 조선 업체들이 이제 큰 고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건데 방위 산업 전체 자체도 크긴 하겠지만 그냥 단순히 미국 시장 하나만 예.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1년에 만드는 상선이 한 3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배 만드는 거에 군함 만드는 거에 책정되는 1년 예산이 4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체 만드는 상선보다 더 큰 예산을 가지고 그러네요. 있는 마켓이 오픈이 되는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미국이 이렇게 해군력을 보강을 하려는 시도를 하면 이거와 관련이 있는 아니면 이거와 반대에 있는 그런 급부에 있는 국가들도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신경을 쓰고 뭔가 내가 더 먼저 발주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촉매 역할을 세게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확대가 될 것이 기대가 되는 부분인지라 이제 예전에 그렇게 호황이었다는데 지금이 옛날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왜 더 치고 올라가지?라고 하는 건 그걸로 좀 설명이 되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밸류에이션은 원래 시장에서 주가적으로 봤을 때 주는 폭이 네네. 있는데 지금은 시장 자체가 이제 마켓 쉐어가 좀 달라지니까 밸류에이션이 좀 시장이 리밸류에이션이 계속 확장이 되는 네, 거죠. 네. 열리고. 그럼 아까 말씀해 주셨던 2010년 있잖아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건 2010년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 그냥 직관적으로 그때보다 지금이 그럼 사이클이 더 크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이클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절대적인 숫자가 더 높아졌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음. 건설도 수주 산업이지만 건물은 저희가 수주를 받아서 그 현지에 가서 뚝딱뚝딱 짓잖아요. 그쵸. 고용을 일으키고. 예. 만약에 건물 지어주세요라고 하는 수요가 좀 없으면 그 현지에 고용 안 일으키고 조금 덜 지으면 그만이긴 한데 조선은 특정한 장소에 짓습니다. 저희가 도크라고 하는 맞아요. 네. 장소에서 짓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도크가 전 세계에 얼마나 살아있는지 지금 현재 얼마나 액티브 상태인지 보는 것도 중요한데 네. 그때 대비해서 지금 조선소의 숫자도 줄어들고 조선소가 가지고 있는 뭐 설비를 다 안 돌리고 한 80%만 돌린다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배의 총량이 2010년보다 지금 적거든요. 어.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수요가 21년, 22년, 23년, 24년까지 지금 이어진 상황이고 올해가 작년보다 수주가 굉장히 줄었다고는 하지만 올해도 1년치 정도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그러면 그 다음으로 5년 나왔는데 5년 나왔으니까 끝이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도 나올 수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남아있는 상황인지라 사이클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옛날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이고 사이클의 폭에 대해서는 옛날보다 더 낮지는 않지만 오히려 지속이 되는 게 훨씬 더 무섭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예. 보는 겁니다.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네, 저는 딱 중학생이 예.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아, 딱 제가 딱 네. 이해를 네. 쉽게 지금 딱딱딱딱 하고 있어요. 어차피 아, 어려운 말은 저도 잘 모르기 네. 때문에 저는 쉽게 설명해 조선 쪽이 제가 굉장히 약한 쪽인데 오늘 공부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이제 발주량이 예전보다는 줄어들어갔고 도크수도 줄어들어갔고 오히려 그러면 이제 수요 공급 측면에서 이제는 이득이 되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사이클로 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감산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빵 치고 들어오면 좋아지는 약간 이런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국내 조선사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발주량이 다 줄어들면 전 세계가 다 동일한 상황은 맞을 텐데 우리가 더 호황인 이유는 따로 있나요? 우리가 더 호황이진 않고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는 네. 21년과 23년에는 한국에 있는 조선소들이 다 가동을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배보다 더 많은 양의 수량의 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23년부터의 수주 전략은 1년에 1년치 정도 수주를 하면서 잔고를 더 줄이지 말자, 유지하자가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3년, 24년 비슷했고 아마 12월까지 다 받으면 24년, 25년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전 세계 지금 수주량은 전년 대비 지금 한 46% 정도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11월 중순 현재 아. 기준으로. 근데 여기에서 국가별 낙폭으로 보면 중국이 70%대예요. 중국은 작년에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아, 중국 기저가 기준으로 예, 있구나. 중국 기준으로 예. 1년치가 아니라 거의 3년치 가까이 수주를 했어서 중국은 이 부침이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 조금 플랫하게 스테디하게 가요?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예전에 우리 이제 막 적자 수주나 저가 수주 얘기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는 많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없어졌다는 얘기 듣긴 했는데. 20년 여름부터 네. 24년 10월까지 선박의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예. 지금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기준으로 조선 업체들에게 너의 매출 중에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하는 수주가 언제 거니라고 물어보면 22년이라고 대답하는 회사도 있고 23년이라고 대답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네. 저희 21년부터 24년까지 연초 대비 연말 선가 상승률이 21%, 5%, 10%, 7%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올라가긴 올라왔잖아요. 하네요. 근데 20년 여름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왔으니까 예. 22년이 되었건 23년이 되었건 어쨌든 바닥은 다 확인한 물량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수익성이 당연히 나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의 물량을 소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거제도에 있는 조선소들이 이번에 한 9%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울산에 있는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는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와, 영업이익률 되게 좋아졌다. 네. 예. 근데 이런 영업이익률을 얘기를 하면서도 막 양극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 업계 내에서도 양극화가 좀 있어요? 대형 업체들은 이제 이번 3분기에도 저렇게 9%가 나왔으니까 네. 다음 분기쯤 되면 이제 빅3사라고 얘기하는 데는 네. 다 진짜 한 두 자릿수 나오겠다라고 네네. 저희가 예측을 좀 할 수 있는 네. 상황인데요. 여전히 어쨌든 신조선 시장에 발을 들이고 있는 업체들이 또 중견 업체들이 있습니다. 비상장 업체도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런 업체들 중에서 뭐 올해 주가 상승률은 굉장히 좋았지만 HJ중공업 같은 데들 이제 사업 보고서 가서 들어가서 보시면 막상 이익률은 진짜 한 자릿수 극초반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상승률이랑 좀 이것도 별개로 좀 네네. 갔었네요. 그러면 이제 종목을 아까 좀 말씀해 주셨으니까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이거 올라요 내려요 이런 질문이 아니고요. 그렇게 왜요? 그거 물어보려고 부르신 거 아니 아닙니까? 아니. 에이 뭐 그런 것까지 어떻게 또 말해주시면 좋지만 근데 HD 현대만 오늘 현대중공업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시청자분들은 아니 나는 한화 가지고 있는데 왜 나 HD 현대중공업만 올라가? 아니면 내 삼성중공업 왜? 오늘 HD 현대중공업 오늘만이 아니라 어제도 그렇고 팩트시트 나온 날도 그렇고 그럼 팩트시트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얘만 꾸준히 이렇게 좀 더 눈에 띄게 잘 가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어떠한 물량이 되었건 미국과 관련된 물량을 한국에서 그냥 건조한다라고 얘기된 부분이 좀 크게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지금 대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3대 조선소들이
미국에 대해서 취하는 전략은 그냥 겉으로 딱 보기에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직접적으로 이미 뭐 원래 뭐 양자 간의 그런 정상회담이나 이런 게 전혀 진행되기 이전에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를 한 네. 상태였었고 그리고 그 현지에 언제라는 시점은 전혀 밝혀져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50억 달러 정도의 추가 투자를 진행을 해서 그 회사 인수하는데 저희 1억 불밖에 안 썼는데 그래서 이제 그쪽 미국에 이제 투자를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이제 미국에서 정말 급한 거는 그냥 한국에서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고심을 하고 물리적인 투자를 먼저 직접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정책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 좀 지켜볼 것인가 했던 것 중에 이 팩트시트 상으로 보면은 현대가 오히려 좀 생각을 잘한 게 아닌가라고 시장에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룹 내 합병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미포조선이요. 네, 예. 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합병을 하는데 이 회사의 그 둘 다의 물리적 위치가 울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그냥 한 회사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붙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두 회사 다 지금 옛날 대비해서 사실 설비가 다 100%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아예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4번, 5번 도크를 놀리기 시작한 지 되게 오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원래 4개의 큰 도크를 돌려서 그 거의 7, 80척 정도의 선박을 만들었었는데 요즘에는 1년에 한 40척대 정도밖에 만들지 않거든요. 설비를 끈 것은 아니지만 옛날만큼 한 번에 돌리기는. 2개씩 해서 막 10회전을 하고 이런 건 하지 않고 네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합병을 하고 아예 그 울산에 있는 4번, 5번 중에 5번 도크 그리고 미포에 있는 4개의 도크 중에서 2개는 원래 하던 거를 하고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해외 수출 방산이나 특수선을 건조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용도 변경을 하는 식으로 해서 좀 오픈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국내 대형사들이 약간 28년 이후에 추가 성장성을 볼 만한 설비 재가동 아니면은 증설 이런 걸 조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돈을 제일 안 들이고 증설하는 회사가 이 회사인 거죠. 아. 그래서 저희가 신규 투자를 막 진행을 하지 않고 안 해도 그냥 원래 꺼놨던 걸 키기만 해도 바로 돈이 됐다. 유연하게 대응이 오. 가능한데 신규 시장이 확장이 될 것 같아요라고 하니까 이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평가를 가장 세게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고 싶어 다이어트를. 근데 기구를 사거나 어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저 방을 보니까 방에 원래 다 기구가 다 풀세트가 있었어. 있는 거죠. 풀세트가. 예. 거기만 이제 내 몸만 닦아내면 움직이면 돼. 되는데. 네. 몸만 들어가면 돼. 그래갖고 그 엄마한테 허락 받는 게 이제 화병이고. 약간 그런 식으로 보는. 어이, 하필이면 제일 어려운 다이어트랑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하시니. 아이 뭐 다이어트가 또 제일 또 이제 와닿긴 하니까요.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HD 현대가 그런 합병 이슈가 좀 있었구나라는 거. 그러면은 조선주 내에서도 섹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조선업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뭐 완성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 네. 뭐 기자재도 있고 뭐 그런데 수리만 하는 예. 데도 있고. 어디가 좀 그러면은 내년 올해는 다 갔으니까요. 내년까지 볼 때는 조금 이제 투자자들이 이렇게 쳐다봤을 땐 괜찮을 것 같아요. 조선 업체의 산업적인 특징이 배는 절대 혼자 만드는 산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조선소 안에 사람이 10,000명이 있으면 조선소 밖에도 사람이 10,000명이 있어야 배가 완성이 되거든요. 네네. 이 협력 업체들의 성격이 굉장히 여러 가지겠죠. 재료만 조달하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기에 이제 일부 파트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하니까 손을 빌려주는 쪽도 있을 것이고 네네.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옛날보다 이 외주 가공의 인원 비중이 더 높아졌어요. 옛날엔 1대1이었거든요. 요즘 1대1.5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배가 앞으로도 더 많이 만들어지고 제때 납기가 되려면 협력업체의 무한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쩔 근데 수 없이. 그 중에서도 이 컨테이너 선박은 특히나 외주 가공의 비중이 좀 높은 편에 해당이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조선 업체들이 2026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인도하는 선박이 LNG 캐리어입니다. 네. 근데 이게 27에 걸쳐서 28년으로 넘어가면서 약간 컨테이너가 다시 확 늘어나는 국면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조선업체 본진이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28년으로 넘어갈수록 협력업체가 굉장히 잘 서포트가 돼줘야 납기를 맞출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예. 28년에 납기될 배들은 협력업체 기준으로 27년 매출에 영향을
주게 되는 주겠죠. 부분이기 예. 때문에 저희가 26년의 투자 전략은 26년에서 27년으로 넘어갈 때 뭔가 변화가 있는 거를 향해서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예.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대기업 협력업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조금 내년에는 부각이 될 만한 요인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네. 넘어가게 되고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매출이 향후에 또 찍히고 수주가 그쵸, 찍히게 될 그쵸.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저희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주 잔고라는 게 항상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이게 딱 그렇잖아요. 잔고가 있어야지 이익이 잡히는 거고 주가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럼 사실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면 제일 좋겠지만 어느 순간 되면 이제 피크아웃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전망이나 얘기들도 나오나요? 수주 잔고가 길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수주 잔고의 길이는 네. 저 사람이 나한테 만들어 달라고 5년, 8년 줄을 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 이 고객 상대방에 대한 그 신뢰를 저희가 리스크로 안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한테 발주했는데 8년 뒤에 진짜 와서 그 돈 주고 받아갈지 안 받아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그러네요. 그렇죠. 네. 따지고 보니까. 그래서 예측 예. 가능한 정도의 수준의 수주 잔고를 그래서 한국의 조선 업체들이 3에서 3년 반 정도로 맞추는. 맞춰서 가져가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2007년에 진짜 좋았을 때는 조선 업체들 수주 잔고가 전부 다 5년을 찍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막 운임이 10배가 뛰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싸지머지고 배 좀 발주하게 해달라고 찾아왔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실제로 그 쌓였던 5년치의 배는 다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위기 이후로 해운사가 너무 많이 망해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해놓고 이분이 사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파산을 하신 거죠. 아, 그래서 실제로 2009년 이럴 때 조선 업체들의 공시를 찾아보시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해지라는 게 굉장히 많이 뜨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수주를 많이 쌓아 놓는다라는 건 내가 이 사람과의 그 거래 관계에 대한 기간을 이 정도를 내가 담보하겠다라는 건데 그건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무조건 한번 예, 겪어봤구나 그거를. 길다고 좋은 게 아니죠. 지금 그럼 알아서 이제 그 회사들이 딱 맞춰가지고 조절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네. 옛날에 바뀐 게 뭐냐면 옛날에는 저희가 왜 조선을 되게 경기 민감주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조선업의 고객사가 엄청 경기 민감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이에요. 운송업만큼 경기 민감인 산업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막 예를 들어 한국에서 러닝이 유행을 할 것 같아. 근데 해외에 있는 무슨 브랜드의 러닝 제품이 불티나게 팔릴 것 같아. 예. 이거를 한국에 있는 그 수입업자가 예측을 해서 몇 개월 전에 오더를 넣어서 그게 배를 타고 이렇게 한국에 와야 팔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임이나 이런 것들은 경기랑 관련된 거에 있어서 약간 양적인 부응이 있는 그런 경기 부응이면 이미 6개월 전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주가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데 실제로 주식 시장이 경기를 조금 선행하는데 주식 시장보다 좀 더 빠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 대신 문제는 이 해운업이 올해 한 해는 좋지만 내년에 또 안 좋아질 수 있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항상 한 치 앞을 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이지만 요즘에는 지금 조선 업체들의 고객사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부유해요. 돈이 많아요. 해운사도 그렇고 오일 메이저도 그렇고 제일 재무적으로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소의 고객사가 안정화되었다는 것 때문에 수주 잔고의 안정성을 옛날보다 훨씬 높게 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것도 어느 있다. 정도 기여를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양을 받아 아파트를 받는 사람이 이게 감당 가능한 수준의 사람이 예전엔 아닌 경우가 많았고, 그쵸. 예, 근데 지금은 부자들이 와가지고 잔금 치르고 잔금 가져가야 치르고, 되는데 과연 잔금을 치를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이 되는 사람이 이제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대출도 필요 없고 잔금 여기 있어요 이렇게 흔들면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선수금도 많이 주고 어. 페이먼트 그 텀도 옛날에는 막 그 업황이 안 좋으면 헤비테일이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찾아갈 때 돈 한 80% 내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러지 않고 중간중간 만들어질 때 만들어주고. 계속 많이 주고. 그러면 이제 뭐 자금적인 부담도 없고. 그렇죠. 예, 자금 그게 수지가 엄청 좋아졌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밸류에이션도 오히려 이제 위험성이 올라간 것도 떨어지니까 있습니다. 좋아졌다. 많이 배우네요 오늘. 근데 이게 왜 여기까지 빌드업을 했냐면 많은 분들이 뭐 수주잔고, 그러니까 이게 좋게 보면은 모든 산업이 다 좋지만 많이 올랐다고 첫 번째로 진입을 할 때 들어가면은 많이 올랐으니까 그 밸류에이션에 이미 도달을 한 거 아니야?
그리고 고평가 논란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어느 산업이나 폄하하는 게 아니고 다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조선업은 어때요?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는? 산업이 확장이 되는데 그게 실제로 수주로 나와서 네. 업체들이 이 나의 잔고에 쌓아서 놓는 그 순간까지 그 고평가 논란은 계속되면서 계속 올라갈 겁니다. 아, 네, 그 정도까지요? 네네. 그러면은 내년도에도 사이클이 괜찮다 혹은 내년도에도 지금의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원래 수주 산업이니까 네. 수주도 좋고 실적도 좋아요. 이러면 가장 베스트인데 사실 네. 2025년은 실적만 좋았어요. 수주는 별로 안 좋았거든요. 아, 근데 저희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려놓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기대가 되는 수주의 수위가 저희가 봤을 때 그냥 아, 수주 나오면 그때 뉴스 나오면 다 팔아야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작은 규모가 아닐 거라고 보기 때문에 수주의 실현까지를 열어놓고 보는 건데 게다가 내년에는 뭐 실적은 당연히 좋은 거고 그렇게 신시장에 대한 수주 플러스 원래 그냥 해운이랑 관련된 그리고 에너지 기업과 관련된 수주도 25년보다 26년이 나쁠 일은 없습니다. 어, LNG 관련 신규 수출 프로젝트 승인된 것도 올해 이미 5건 받아놨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LNG도 발주가 될 것이고 컨테이너는 원래 나오는데 아직도 나올 게 많고 그리고 요즘에 탱커 운임이 오일 탱커 운임이 진짜 좋거든요. 어. 그래서 그쪽도 여전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원래 본업에 해당하는 수주, 신시장에 대한 수주, 그리고 실적, 삼박자가 더해진 한 해가 오히려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까지 드리면은 또 이제 부담이 되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주도주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많이 하잖아요. 올해 조방원이 주도주였잖아요. 네네. 내년에도 매 앞에 이제 붙는 조방원의 가장 그 으뜸 형님으로서 어떻게 좀 괜찮게 긍정적으로 시청자분들이 무조건 사라 팔아라 이게 아니고요. 이게 이렇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분명히 않다. 주가 빠지면 어닝 시즌 저 또 부를 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주도주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실적이 좋은 주식이 빠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투자자는 잘 없으실 거라서요. 그렇게 단순하게 딱 봐도 그렇게 되고 네. 그럼 다음에 이제 어넥 시즌 한 번 더 나오셔야 되는 거죠. 아, 그렇게 한번 나오시면 좋을 것 반기에 한 같고요. 번씩만 부르십시오. 이게 제 개인적으로도 받았던 질문인데 그냥 뭐 특정 기업이긴 한데 빅3가 있잖아요. 요거 그냥 뭐 간단하게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한화가 있고 HD 현대중공업이 있고 그다음에 삼성이 있잖아요. 삼성만 놓고 보면은 우리의 삼성 그렇게 하는데 주가로 봤을 때는 사실은 그냥 뭐 재미가 이 둘에 비해서는 좀 없었잖아요. 그럼 기대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제 나아질 만한 측면이나 이 삼형제를 놓고 봤을 때는 좀 저희가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면 뭐를 여기를 보시는 분들은 요것만큼을 바라봐라 뭐 이런 것들. 올해 주도주인 조방원에서 이 네. 방산도 사실 과거에 우리나라의 방산 기업이 이렇게까지 밸류에이션을 받은 적이 없어요. 네. 근데 무기를 수출로 팔기 시작해서 음. 이게 실질적으로 조선 이런 방산 업체들의 실적으로 꽂혔기 때문에 저희가 좋아하는 그쵸. 거잖아요. 예. 근데 국내에 있는 이 대형 3사들 중에서 국내 해양 방산을 진행했던 업체는 이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2개 회사입니다. 음. 근데 이제 이들에 대해서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얹을 수 있는 게 올해 내내 나온 뉴스였잖아요. 네. 어디에서도 뭐 군함이 필요하대, 뭐 어디에서도 필요하대, 뭐 필요하대. 입찰을 한대, 막 이런 건데 여기에서 이제 싹 빠져 있는 거죠. 국내도 안 하는데 갑자기 해외에다 군함 팔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요번에 이제 정상회담 하고 나서 팩트시트 나오면서 미국이 지금 군함도 좀 중요하긴 한데 전략상선도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국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부분도 있고 지난 여름에 삼성중공업에 계신 관계자분이 정상회담과 같이 나가서 미국에 있는 그 군함 MRO 하는 기업과 MOU를 맺고 돌아왔습니다. 비건마리 그룹이라고 하는 네. 곳이. 그래서 이제 1분기까지만 해도 이제 삼성중공업에게 미국이랑 관련된 거 뭐라도 할 거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질문하면 우리도 뭘 할 거니까 좀 기다려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예. 이제 그 MOU를 측정을 하고 왔는데 요번에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삼성중공업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2017년에 삼성중공업이 가지고 있던 생산 설비 중에 2개를 꺼트렸어요. 오프시켰습니다. 저희 이제 거기서 진행 안 했거든요. 예. 근데 내년부터 그 2개 중에 하나를 살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렇다는 건 뭔가 추가적으로 더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을 이유가 생겼다. 많이 이제
확보를 해놔야 된다라는 준비를 하는 작업이고 예. 이 또한 이제 물리적으로 신규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꺼놨던 걸 켜는 작업이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 그렇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저희가 확장성을 조금 가져갈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미국에 대한 실질적인 수주가 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아주 많이 그 할인해 놨던 부분을 조금 되돌리긴 하겠지만 어. 신조 군함은 어쨌든 못하는 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차이는 감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차이점과 기대할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투자는 각자 알아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